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이번에는 낙태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있는 분야입니다. 의학하고 법학이 모두 같이 있는 내용이죠. 10월 7일에 낙태죄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보시면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에서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25주 이후로는 모두 처벌을 합니다.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낙태죄 개정은 작년부터 이미 결정이 되었던 건데요. 19년 4월 11일에 위헌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가 69회 낙태를 해가지고 낙태죄로 기소가 돼서 처음에는 판사한테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그거를 기각해서 헌법소원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된 내용이죠.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두 가지를 다 다뤘습니다.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유, 낙태죄가 보호하는 권익은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반면에 낙태죄가 위헌이 된 이유는 침해하는 권익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태아가 독자 생존 가능한 시기가 22주부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즉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만 그 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보호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의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고려하는 기준을 정해준 거죠. 신체적인 것은 건강이 될 것이고 심리적인 것은 아기를 갖고 싶다, 키우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 사회적인 것은 커리어, 경력의 중단을 생각할 수가 있고 경제적 상황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이 되겠죠. 이 자기결정권에서 결정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착상 후에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22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을 유지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원래는 모자보건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원래부터 낙태가 가능했고요. 이번에 논의된 이유가 사회경제적 사유, 예컨대 학업, 직장, 사회활동,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충분히 있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할 생각이 없고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혹은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이미 사유를 다 정해줬어요.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22주 내에 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 이번에 논란이 된 게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의사도 종교적, 철학적 신념이 있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적으로 환자가 시키는 걸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가 하면 비윤리적인 수술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정말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개정 말고 완전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미 그거는 작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 끝난 거였죠. 왜냐하면 단순 위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라는 건 낙태죄 일부분이 위헌이란 뜻이고 일부를 개정하란 뜻입니다. 만약에 낙태죄 전부가 폐지돼야 된다면 단순 위헌을 받아서 낙태죄 전체가 위헌이 받았겠죠. 19년 4월 11일에 받았던 헌법 불합치 판결은 단순 위헌 3명, 헌법 불합치 4명, 합헌 2명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눠서 보면 헌법 불합치 의견에서는 22주 내에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단순 위헌을 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4주 내에는 완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헌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단순 위헌의 내용과 헌법 불합치의 내용을 잘 합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14주의 허용과 24주의 경제적 이유 허용인데, 왜 14주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거는 임신 제1, 3분기 퍼스트 트라이메스터를 14주로 구분을 합니다. 14주가 의학적으로 잘 구분되는 시기고 그 이전에는 좀 더 안전하게 낙태가 가능해요. 그러면 14주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거짓말 할 수가 있죠. 환자가 임신 주수를 15주인데 14주로 거짓말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막을 수가 없어요. 1주 정도는 의사들이 이제 태아의 머리나 신체 발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데 15주를 14주로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맹점이 존재하고, 그러면 24주는 뭐냐? 왜 22주가 아니라 24주로 됐냐? 분명히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을 때는 태아의 독자 생존 가능 시기를 22주로 합의를 했는데 뜬금없이 24주로 나왔죠. 이거는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건데 그냥 영국이 24주로 해놨습니다. 아마도 그걸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태가 보호하는 태아의 생명권이 뭔지 살펴보면 태아는 진통이 시작되면은 생명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모체에 가만히 있을 땐 생명에 대한 행동이나 의사가 없죠. 이 법은 의사가 되게 중요한데 의도, 닥터가 아니라 인텐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태아가 정말 살려고 하고 출산을 원하는 그 의도, 리갈 인텐트는 진통으로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통이 없이 자연 유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있고 살려고 하고 태어나려고 한다는 그 의도, 인텐트는 진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그 전부터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착상하는 순간부터 태아는 상속권의 보호는 받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착상하는 순간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게 출산되는 순간 확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낙태라는 것은 법적 정의가 모체 내에서 태아를 죽인 후에 밖으로 꺼내는 게 낙태입니다. 근데 태아를 모체 밖으로 분리해서 죽이면 살인이에요. 사실 수술방 내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22주 이후에 낙태는 금지돼야 하는데 22주 이후에는 분리가 돼도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작년 연말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낙태 수술 중에 태아가 죽은 줄 알고 꺼냈는데 밖에서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숨쉰 태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죠. 더 재밌는 것은 낙태를 의뢰한 산모는 낙태죄로 적용이 되고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태를 하기 위한 수술 중에 과정이기 때문에 다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숨을 쉬었으니까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2주 이후에는 낙태가 위험하고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의 모자보건법에서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임신은 모체에 굉장한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간증이나 자간증 등을 포함한 단어죠. 임신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심장, 신장, 간에 부담이 많이 가요. 제가 처음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 계신데 인턴 때 중환자실 내과 환자가 계셨어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눈동자만 움직이고 말도 간신히 하는 정도의 환자가 계셨는데 임신한 상태였는데 내과 환자였어요. 그때 좀 이상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신부전이 심해서 수술실로 이동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해서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 상태면 어쨌든 출산을 하든 임신 중절 낙태를 하든 수술을 해야지만이 환자가 살아날 텐데 산부인과에서는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커트를 하고 그럼 내과로 전가를 해서 내과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피를 뽑고 심전도를 찍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하루하루 태아가 성장하면서 더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괜찮은 보호자라면 어떻게든 결단을 내렸겠죠. 낙태를 하든 출산을 하든 바로 빨리 뭔가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보호자가 남편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만 보호자로 왔어요. 본인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죠. 그렇게 매일 제가 피검사랑 심전도를 찍다가 어느 날 아침에는 저를 보고 눈짓을 보내고 손가락으로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모양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점심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CPR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가까이 있던 의사여가지고 제가 CPR을 하는데 CPR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방치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놓고 이제 와서 무슨 CPR을 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가장 CPR을 대충 그냥 흉내만 내고 했던 환자분이었어요. 그 환자분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는데 첫 번째는 낙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임신을 말려야 되는,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보호자가 반대를 해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전면 허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마도 출산 동의서하고 낙태 수술 동의서를 같이 받은 다음에 출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로는 기형을 알 수 있지만 색깔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얼굴에 전면을 덮고 있는 흉측한 점이 있다든가 혹은 남편은 한국인인데 흑형이나 백형하고 실수를 해서 어떤 아기가 나올지 모를 경우 흰색이나 다른 인종의 아기가 나올 때
낙태로 해달라고 미리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낙태의 전면 허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낙태가 허용됐을 때 보호자가 없이 본인은 의식이 없고 남편만 보호자가 있는 경우 정말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서 판단을 할까요? 그냥 뱃속의 아기만을 위한 판단을 할까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인상 깊게 봤던 환자분이 보호자들에게 버림받는 걸 봐서 모든 보호자가 환자를 다 보호해주진 못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슈가 된 미프진이란 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인데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이에요. 수술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아기를 태반을 강제로 떼어내서 자궁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자궁 내막이 뜯겨 나올 수가 있는데 미프진을 쓰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감소하면서 태반이 분리되기 쉽게 되고 또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마도 임신 초기에 유도분만 하는 것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처방하기 전후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약을 써도 되는지 판단해야 되고 이후에 낙태가 잘 됐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미프진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제네릭을 출시해서 카피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을 건데 어느 경우든 빠르게 선점하는 제약회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이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현대약품은 지금도 응급피임약, 사후피임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 한미약품은 제 생각엔 제네릭 출시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서 제네릭 부분은 한미약품이 기대가 되고요. 수입하고 유통하는 거는 유한양행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업체를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